전통적 기업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를 고민하는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2024년, 2025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 테슬라가 승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저가 시장을 방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GM 포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쪽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내연기관의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환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알지만 그게 성공하겠느냐에 대한 퀘션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실패하는 기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장 좋게는 한국 사회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전 제일 좋겠어요. 전통적 기업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를 고민하는 이런 기업들이 탄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서는 리더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디젤 게이트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디젤 가지고 사기쳤잖아요. 그 연비. 연비 사기쳐가지고 그때 흔히 말하는 과거 뭐 정치 개념으로는 대부분의 중간 간부들이랑 고위급 그 간부들이 일종의 숙청됩니다. 그러니까 내연 기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러면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하면서 신진 간부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신진 간부들이 전기파였던 거예요. 네. 전기자동차파였던 거죠. 이러면서 폭스바겐이 사실 아우디도 갖고 있고 폭스바겐도 갖고 있고 뭐 스코다도 있고 시아티도 있고 뭐 사실 브랜드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폭스바겐이 사실은 전기차로의 전환과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을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성과가 안 나와서 물러난 거지, CEO가.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은 고정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이런 기업들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는 이제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도 같이 하고 내연기관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츠 같은 경우 2030년을 갖다가 내연기관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회로 하면서 단계적 축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량 중심이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어려울 것이다.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특히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비제트라는 그 자동차는 빌린 거잖아요. 아예 모터 배터리 이걸 다 비아디에로부터 수입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껍데기만 자기네 디자인을 안 친 거예요. 그것도 비아디랑 비슷하게. 근데 구동장치, 그 다음에 뭐 파워트레인, 모터, 배터리 다 비아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체 전기차, 대중화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는 이 기업.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저는 특히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카. 이것의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일본이 좋은 선택을 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떠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 뉴스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2023년만 시장을 잘라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시장은 경향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토요타가 충격받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통과할 때 2022년에 그 법이 통과됐었죠. 그 법을 통과시킬 때 토요타가 엄청나게 정책 로비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거기다 여달라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이브리드를 제외시켰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외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수 EV 아니면 이제 수소차 정도까지인데 수소차 정도는 사실은 대중화되기 어려운 차량인 거고 그렇죠. 현대도 사실상 포기한 거고 아니면 이제 대형 트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수소 전지로 가고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패신저 카에는 수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지금도 분명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장으로 본다라면 이제 한 10%를 좀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90%의 차량은 이 10%랑 경쟁하려다 보면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전기차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하이브리드 사서 연비라도 좀 줄이는 거.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그리고 나머지 90% 아직은 큰 시장이 더욱더 절대적인 시장이
망해가고 있지만 쇠락할 시장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소비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전기차는 성장통을 겪는 거고 여기가는 죽어가는 고통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로 목숨을 연명하는 거라고 저는 밖에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미국 기업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게 좀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뭐 어쨌든 전기차라는 건 배터리가 전부잖아요. 그 배터리에 또 우리가 한국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의 그 IRA법 지원에 힘입어서 거기 그 뭐 GM이나 포드하고 합작 공장들을 참 많이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짓고 있는 거죠. 예, 짓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이 25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되는 포드나 GM이 만약에 부진하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2024년에 이제 2023년은 본인들이 실패했다고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GM의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만 달러 미만 차량에서 지금 미만의 어떠한 차량에서도 마진을 못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볼트라든지 볼트 EV라든지 블레이저 EV에서 지금 마진을 못 남기고 있다는 거 손해보면서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생산성들이라든지 구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이런 반성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 얘기하면서 셀프 드라이빙 카 하면서 GM 같은 경우도 헛발짓을 한 거잖아요. 크루즈라는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 뭐 로봇 택시를 만들었지만 지금 거의 시장 철수잖아요. CEO도 경질되고 임원들도 경질되고 왜냐면 원격 조정하면서 막 이 트릭을 썼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고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 자율주행 하는 회사를 매각했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투자 지금 여러 가지의 실수 오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실수에서 배운다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아예 독특한 독자적인 어떤 전기차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2025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배터리 공장들 자신들이 쓰기 위해서라도 네. 이렇게 공장들을 합작으로 설립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절박함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자신감도 있고 아니 절박함이 더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절박하죠. 그러니까 조금 LG랑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G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장 짓는 속도도 좀 늦추고 있잖아요. 아, 이런 네. 것들이 거기 연계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자신들이 2025년까지는 저 정도의 배터리를 쓸 만큼 많이 팔리지 못하겠다는 팔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어떤 줄어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배터리 공장의 지원이라든지 근데 뭐 저는 그러한 내부적인 권력 투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GM하고 포드 내에도 그렇고 사실 현대기아차에도 뭐 이번에 뭐 연말에 조선일보에서 썼던 것처럼 연초인가요? 뭐 이 기계파와 컴퓨터 공학파가 현대차에서는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파벌 싸움이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로 신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임원이 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분을 밑에 줄 서가지고 임원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키웠는데. 그렇죠. 내연기관차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종말된다고? 그럼 나도 사라지는 거고 나의 밑에서 줄 서 있는 얘네들도 다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용납하지는 않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직의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연기관파와 새로운 신생파에서 갈등을 하는 거.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우선 전기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를 누르고 있는 거면서 계속해서 경질해 나가면서 회사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파들이 아직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 투쟁의 싸움들이 저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저는 내연기관파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과 포드도 이미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GM이나 포드의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늦춰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GM하고 포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유럽에서 그렇게 수출 시장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GM 같은 경우는 합작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고는 있어요. 많이 팔리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연은 바랄 수는 있지만 저는 거절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긴 그 대세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대세니까 단지 그 시간차의 문제지. 그러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정신없고 바쁘고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 네. 거기서 내부적인 갈등을 호화하면서 네.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도 이제 거시경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네. 그리고 금리가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시경제 환경도 좀 좋아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GM 포드를 포함한 이 내연기관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판매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시경제 상황은 사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를 구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할부금융은 9%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구별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미국의 소비 심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면 자동차 구매가 이제 많이 될 거고요. 네. 사실 또 이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리스 모델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리스 모델을 전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살아야 이행기 자체가 좀 매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이행기가 매끄러워야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 환경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동차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어야,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어야 사실은 이것에서의 전환할 때 프라핏을 내면서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F150 같은 경우에는 프라핏을 낼 수 있는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전환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용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것은 결국 IRA법 그리고 네. 미국의 중국 견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게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좋아져야 그게 우리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셔야 될 것들은 저는 그 LFP 배터리를 저희가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LG도 제가 알기로는 LG 엔솔도 LFP 배터리를 지금 처음에는 다들 좀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개발을 다 하고 있죠. 네네 개발을 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트럭, 대형 승합차 이런 거 SUV로 전체 자동차 시장이 전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도 지금 일명 모델 2라고 하는 컴팩트한 25,000 미만에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 정도의 지금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이게 거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 그 C이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거가 거의 모델 3 가격이고 지금 요번에 C거리라고 해서 여러분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 하는 C거리 지금 본격적으로 올 여름부터 팔리고 있거든요. 보급형 자동차죠. 이런 자동차에다가 비싼 3원계의 배터리를 집어넣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메가팩, 테슬라의 메가팩에도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바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건 LFP 배터리도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12월에 선언을 했죠.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꾸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유럽에다 공장을 짓겠다. 거기다 배터리 공장도 같이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중저가형 전기 차량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 작년 말에 입증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델 Y에 LFP 배터리를 집어넣은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자꾸 한번 충전하면 멀리 못 간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서울에서 부산 매일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속초도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출퇴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를 보셔야 돼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장이잖아요. 노르웨이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의 95%가 집과 오피스에서 충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충전소는 진짜 멀리 갈 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한국도 아파트에다가 전기충전소를 열려면 주차장 대비 한 80%로 짓게 한다든지 오피스에도 사무실에도 건물에도 빌딩에도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용적 대비 80%를 충전소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은 LFP 배터리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의 공세 또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념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자꾸 불편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은 세계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는 레인지 그렇죠. 범위에 대한 두려움. 이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제일 큰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정말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를 가든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네,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90몇 프로는요 출퇴근용으로 차를 써요. 네. 그리고 정말 외곽에 살아가지고 장 한 번 보러 가려면 100km 달려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몇 프로 되겠습니까? 네? 뉴욕에 살면서 그다음에 LA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서버반에 살면서 이 레인지 앵사이어티는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게 뭐냐면 미국 고속도로 망에다 지금 충전소를 짓는 거고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만 어쩔 수 없이 테슬라가 NC 테슬라 충전 방식으로 그냥 통일해 버린 거잖아요. 왜? 테슬라의 그 12,000개가 넘는 충전소를 같이 쓰자라는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충전소의 확도가 대단히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풀릴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서 풀려서 배터리가 고급형 자동차 외에는 예를 들면 뭐 당연하게 지금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480 배터리가 3원계가 들어가야 3원계가 들어갈 수 있지만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25,000달러짜리 보급형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목표가 30년대까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 뭐 500만 대에서 700만 대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2025년이면 이제 2년 그러니까 만으로 2년 남은 거고 2025년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에 500만 대에서 600만 대 만들겠다고 500만 대에서 700만 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멕시코 공장이 지어지면 750만 대. 아니면 지금 있는 공장으로도 500만 대는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델 2가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델 2에다가 4분기 집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격이 일단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이. 네. 물론 지금 배터리 가격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리튬 가격도 계속 인하하고 있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LFP 배터리인 거예요. 다만 미국에서는 정무적으로 LFP 배터리 들어간 것을 보조금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그게 LFP 주지 않는 이유가 중국산이기 때문이죠. 중국산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건 올해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개발하는 LFP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LG 엔솔이라던 어느 한국의 어떤 특정 기업이 LFP 배터리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다. 이건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 시장 지금 춘추전국 시대죠. 네. 공급 과잉의 전기차와 관련해서 혹은 배터리 이 인프라 시설들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니라 기업들이 네. 공장들이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LFP가 다 누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 그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얘기하시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BRD C라는 모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LFP 블레이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LFP 배터리가 배터리는 다 원형이니까 원형들을 연결하면 중간에 공간 비는 데가 있잖아요. 원과 원을 연결하면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네모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긴 네모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가 좋은 점 뭐냐면 이 반복해서 충전할 수 있는 횟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아도 에너지가 충전에 대한 횟수를 갖다가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대단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기업들에서 고급차 시장 경쟁 시장에서 지금 보급형 중저가형 시장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이 치고 오고 있다는 거고 테슬라도 올해 보세요. 어제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180만 대를 2023년에 기록했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같은 소식에 근데 BYD에게 1등 뺏겼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오늘 봤을 때 대부분 뭐냐면 테슬라 어떻게 이 문제 풀 건가. 2024년에 그러니까 토탈로는 2023년 그래도 1등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테슬라가 혁신 기업이라도 1등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등이 이제 뺏겼으니 4, 4분기 때 이게 만약에 1, 4분기, 2, 4분기 2024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이제 세계 1등 전기차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라 비아디라고 얘기하면 비아디가 품질이 안 좋건 후지건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는 1등 기업이 만약에 BYD가 된다라면 테슬라한테 보는 이미지 타격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숙제는 뭐겠어요? 모델 2를 더 빨리 도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로 3원계 배터리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전체적인 뭐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LFP 배터리 썼을 때 보조금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테슬라가 네. 그 당위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조금 덜 팔더라도 유럽하고 지금 미국도 먹히고 저기 중국에서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팔아야 되고 또 여러분 유럽은 보셔야 되는 것이 스텔란티스예요. 스텔란티스는 그 미국에서는 크라이슬러하고 집이란 모델을 갖고 있고 아직 전기차 모델은 하나도 내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에 있죠. 스텔란티스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즉 피아트하고 그러니까 푸조하고 시트로엥, 그 프랑스의 푸조와 시트로엥,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 집이 합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서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19,000달러 이 정도 하는 보급형이에요. 네. 이 보급형이고 이거를 마크롱 미국 프랑스 대통령도 엄청나게 밀고 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뒤늦게 저기 인센티브를 좀 걸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테슬라도 잘 팔려요. 그러면서 올해 2023년에 프랑스가 전기차 판매 시장이 대단히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저가 시장도 성장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다 CATL 겁니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 테슬라가 승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저가 시장을 방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모델 3라든지 모델 Y에 LFP 배터리로 데려서 가격을 인하한 것을 판매하는 걸로 우선 선제 공격을 막아내고 두 번째는 빨리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경쟁할 수 있는 2만 달러대의 어떤 가격 차량을 만들어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도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전체 수요가 LFP 배터리, LFP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고급 차량이 판매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미국에서 LFP가 그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3원계는 받고 이러한 것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네네.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네네.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 하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